네, 반갑습니다. 재무회계 21년도 세무사 기출하고요. 22년 회계사 재무회계 기출문제 모아봤어요.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22년도라 써있는 건 회계사 재무회계 기출문제입니다. 21년도는 세무사고요. 그리고 이렇게 테두리가 짙게 빨간 것들이 회계사 기출문제고 그냥 빨간 것들은 세무사 기출문제입니다. 자, 1년 중에 재무회계, 회계학개론 시험은 세무사가 가장 마지막이죠. 그래서 회계사 그리고 감정평가사 그런 재무회계 문제들은 꼭 푸셔야 됩니다. 22년도에 나왔던 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에는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는 제한이나 용역을 분명히 기재합니다. 그리고 또는 그러나 고객과의 계약에서 식별되는 수행 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제한이나 용역에만 한정됩니까?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행 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제한이나 용역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해야 하지만 고객에게 제한이나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이 아니라면 그 활동은 수행 의무에 포함해야 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계약을 이행하려면 꼭 해야 되는 건데 제한이나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이 아니라면 수행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통제를 이전하지 않는 제한이나 용역은 진행률 측정에서 제외합니까? 포함합니까? 통제를 이전하지 않는 제한이나 용역은 진행률 측정에서는 제외하게 되고요. 그러면 통제를 이전하는 제한이나 용역은 모두 진행률 측정에 포함합니까? 일부를 진행률 측정에 포함합니까?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수익은 한 시점에 이행하거나 기간에 걸쳐서 이행하는데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자 볼게요. 첫 번째로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땡땡 하는 경우인데 소비하는 경우에 기간에 걸쳐서 이행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기업이 만든 대로 고객이 땡땡 하는 경우 있습니다. 자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되는 거라서 알고 있어야 돼요. 기업이 만드는 대로 고객이 통지하는 경우에 기간에 걸쳐서 이행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기업에게 대체 용도가 없고 이미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땡땡 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게 되는데 지급 청구권이 있는 경우에 기간에 걸쳐 이행하게 됩니다. 자,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를 먼저 검토한 후에 만족하는 것이 없다면 한 시점에 이행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한 시점에 이행하는 것을 먼저 검토한 후에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겠죠.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나서 만족하는 것이 없다면 한 시점에 이행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이 거래를 본인으로 하게 되면 자, 총액으로 인식합니까? 순액으로 인식합니까? 그리고 그 거래를 대리인으로 하게 되면 총액, 순액, 자, 둘 중에 하나인데 뭘로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지 볼게요. 본인은 총액이고요. 대리인은 순액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재고에 부담을 지면 본인의 거래로 보고요. 대행만 하게 되면 대리인의 거래로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서점이 있죠. 서점이 출판사로 하여금 그 책을 매입해서 판다면 그 거래는 본인이 되겠고요. 서점 입장에서 본인이 거래하는 걸로 해서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냥 중개 역할만 하는 대행만 하게 된다면 대리인으로 인식해서 그 수익을 순액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재고자산 볼게요. 자, 재고자산에서 오류 수정 문제 나왔네요. 내 재고인지 아닌지 자 물어보는 건데 이건 비교적 쉬운 거죠. 주 대안은 주 강원으로부터 원가 10만 원의 상품에 대해서 판매 수탁했고요. 이 중 원가 2만 원의 상품을 단기에 판매했습니다. 나머지 상품은 주 대안의 창고에 보관 중이네요. 자, 주 강원의 재고죠. 판매를 수탁받았으니까. 그런데 주 대안의 창고에 보관 중이어서 실제 재고 조사했을 때 이 금액까지 재고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죠? 빼줘야 되죠. 주 강원의 재고로 보고 마이너스 8만 원 해줘야 됩니다. 11월 1일 원가 40만 원의 상품을 인도했고요. 판매 대금은 11월 말부터 매월 말일 3개월에 걸쳐서 15만 원씩 할부로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차기 년도 1월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데 그럼 따로따로 인식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40만 원의 상품을 인도한 시점에 일괄 인식하게 됩니다. 상품을 인도했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 없습니다. 40만 원 전액 수익으로 인식해도 되고 40만 원 전액 재고가 빠져나간 것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원가 20만 원의 상품을 적성했고요. 60%의 상품을 판매했네요.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했고 원가 20만 원의 상품을 적성했다. 거기서 60%의 상품은 판매했으니 나머지 40%가 나의 재고로 봐야겠죠. 나의 재고로 보는데 내 창고에는 없겠죠.
그럼 얼마죠? 8만 원이죠. 8만 원 추가해 줍니다. 주 대안은 12월 24일 주 충북에게 원가 5만 원의 상품을 8만 원에 판매 즉시 인도했고요. 2개월 후 10만 원에 재구매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럼 이거 판매한 거예요? 아니죠. 재매입 약정은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5만 원은 나의 재고로 보고 추가하게 되고요. 그럼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요? 8만 원은 차입금으로 인식하고 2만 원은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겠죠. 자, 오류 수정 받고요. 현금 흐름표 한번 볼게요. 자, 문제인데요. 자, 보통은 현금 흐름 문제에 나오면은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이 얼마인지,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은 얼마인지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반대로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그냥 거꾸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매출액 어떻게 계산할까요? 같이 볼까요? 자, 현금 흐름이 있는데 매출액에 관련된 계정은 자, BS 보면 어떤 거예요? 매출 채권이 있겠고 손실 충당금이 있겠죠. 이 재고자산과 매입 채무는 매입에 관련된 자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 판매와 관련된 계정은 매출 채권. 자, 매출 채권은 A씨금융자산으로 보죠. A씨금융자산하고 FVOCI는 손상을 인식하잖아요. 손실 충당금. 자, 즉 매출이니까 대손 충당금이겠죠. T기준 그려놓고 현금 유입 73만 원 적어놓고 매출은 모르니까 X로 잡아둡니다. 그럼 자, BS 계정에서는 매출 채권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자산 감소하면 대변이에요? 차변이에요? 차변에 적어주죠. 자, 그럼 손실 충당금, 즉 대손 충당금은 감소했네요.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적어주고요. 자, 그리고 IS 보면요.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보면은 매출 채권과 관련돼서 외환차익이 있어요. 자, 외환차익이 각각 20만 원이다. 매출 채권은 20만 원이니까 수익은 어디? 자, 대변에 적게 되죠. 그럼 대차차익 계산하면은 매출은 52만 5천 원 나오게 됩니다. 그럼 똑같이 매출 원가 계산해주면 돼요. T 그려놓고 매출 원가 차변이죠. X 잡아놓고 현금 유출된 거 58만 원 적어둡니다. 그럼 BS상 관련 계정은 재고자산이 증가했네요. 재고자산 증가했으면 차변에 3만 원. 매입 채무도 증가했어.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그리고 IS상으로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있네요. 아, 이거 손상차손 안 했었네요. 아까 거기서 했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비용이니까 차변에 개입해주고요. 외환차익 수익이니까 대변에 적어서 대차차익하면 매출원가 85만 5천 원 나옵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그쵸? 참 좋은데 이런 문제가. 자, 그럼 유형자산에는 어떤 문제 나왔는지 볼게요. 정부 보조금하고 교환취득 문제 나왔습니다. 자, 1월 1일에 정부로부터 자금을 전액 차입했어요. 전액 차입해서 기기장치를 40만 원에 구입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수령한 차입금은 X4년 12월 31일에 일시 상환하고 차입금은 연 3% 이자로 지급하는 조건이다. 자, 전액 차입금으로 인식했으면 구분할 게 있죠.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금액으로 차입한 거. 자, 그거는 정부 보조금으로 인식하게 되죠. 자, 한번 그려보자고요. 쭉 그려서 X1말, 2말, 3말, 4말 적은 다음에 자, 40만 원과 연 3% 이자를 지급하는 거니까 12,000원 연금 현가계수 해줘야겠죠. 자, 그렇게 시장 이자율 8%로 당겨오면은 33만 3,745원 나옵니다. 그걸 차입금으로 인식하게 되고요. 그 나머지 차액은 정부 보조금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시장 이자율이 차입 이자율보다 큰 부분, 이 부분이 정부 보조금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뭘 사용하고 있어요? 원가 자산 차감법을 사용해서 표시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네요.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면은 순액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하죠. 그럼 뭐다? 정부 보조금도 그냥 한 번에 해버리면 된다. 자, 그러면 40만 원에 66,255원 정부 보조금 차감한 순액 33만 3,745원을 4로 나누면 83,436원 나오죠. 자, 그거 차감하면은 25만 309원 나옵니다. 자, 이게 엑셀년 말에 재무상태표상 표시될 기기장치의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일일이 따로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는 1분 안에 문제 풀어야 되니까요. 1분에서 1분 30초, 그렇죠? 정렬법이나 이중체감법이 아닌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이면 순액으로 감가상각 한꺼번에 해도 된다. 그리고 전액 차입금으로 장치를 샀을 때 정부로부터 자금을 전액 차입해서 그럴 때 시장 이자율이 차입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뭐로 인식한다? 정부 보조금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입금으로 인식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그럼 교환취득 볼게요. 자, 교환취득할 때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로 뭐로 하죠?
1순위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2순위로는 수령한 이 취득자산의 공정가치를 합니다. 상업적 실질이 있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 경우에 처분손익을 먼저 회계 처리하고요. 그 계산은 모랑 빼서 처분손익을 계산하게 되죠. 제공한 공정가치에 장부금액을 빼면 처분손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하게 됩니까?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하게 되고 처분손익은 인식합니까? 안 합니까? 인식하지 않죠. 다음 넘어갈게요. 금융자산, A씨 금융자산 문제가 있었는데 조기상환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보면요. X1년 4월 1일에 주 민국이 X1년 1월 1일에 발행한 액면금액 100만 원의 사채를 취득하면서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럼 대안이 사채 취득 시에 적용할 유효이자율은 연 6%라고 되어 있고요. X2년 10월 1일에 사채 액면금액의 60%를 61만 원에 조기상환했습니다. 주 대안이 인식할 처분손익은 얼마인지 물었어요. 우리도 충분히 조기상환하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회계사는 A씨 금융자산으로 나왔으니까 우리는 FVOCI 자산으로 나올까? 아무튼 준비해야겠죠.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읽었을 때 우리가 기초까지 쭉 당겨서 미수이자 이런 거 다 인식해줘야 될까요? 이런 계산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왜? 조기상환했을 때 주 대안이 인식할 처분 손익에 대해서만 알면 되니까 우리는 X1년 말, 즉 X2년 초에 장부금액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끌어다 와요. 그러면 96만 3,336원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다 했죠? 바로 계산해 줍시다. 현금 61만 원 받았어요. 경과이자를 포함해서요. 그럼 A씨 금융자산은 60%를 처분했으니까 96만 3,336원에 60%한 57만 8천 원 잡아주고요. 네, 맞죠? 57만 8천 원 잡아주고요. 여기서 6% 9개월치 이자 수익 잡아주면 됩니다. 순액으로 하면 돼요. 순액 분기하게 되면은 미수이자 고려하지 않아도 되죠. 차변에 기입하니까 손실이겠죠? 5,990원 손실이다. 좀 단수 차이가 발생했나 보네요. 4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금융계약이란 돈을 빌리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계약에서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나오게 되겠죠. 즉 자금 조달 두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부채 발행과 주식 발행이 있죠. 사채나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은 발행자라고 부르죠. 즉 채무자예요. 돈을 빌려주며 채권이나 주식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자, 즉 채권자라고 부릅니다. 돈을 못 갚을 것 같으니 합의하에 조건을 변경하는 거예요. 이 조건 변경이 있다면요. 그럼 즉 그런 합의가 이루어질 때 발행자는 조건 변경을 인식하는 거고요. 취득자는 계약상 현금 흐름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계약상 현금 흐름 변경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보기에 분명히 손실과 이득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이익을 우리는 고려해야 됩니까? 이 현금 흐름 변경 문제를 풀 때 절대 고려할 수 없죠. 무조건 변경 손실을 인식하니까. 그럼 반대로 발행자의 조건 변경을 푸는 이 조건 변경 문제가 나온다면 보기에 손실이 있으면 그걸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 없어요. 조건 변경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익만 인식하는 겁니다. 그걸 조정 이익이라고 하고요. 개념을 잡고 넘어가면 계약상 현금 흐름 변경 시에 금융자산의 재고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최초의 유효이자율 또는 변경 시 이자율을 적용시키는데 금융자산에서 계약상 현금 흐름 변경 시에 금융자산의 재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적용시키게 되는 겁니다. 조건 변경은 금융부채니까 조건 변경에서 새로운 현금 흐름을 계산 시에 변경된 유효이자율 또는 최초 유효이자율 중에 어떤 걸 적용합니까? 항상 최초 유효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금융자산인 경우에는 재고 조건을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봤었는데 그래서 충족한다면 변경 시 이자율을 적용하고 충족하지 않는다면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하게 됐는데 조건 변경, 금융부채에서는 항상 최초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금융자산과는 다르게 새로운 현금 흐름을 계산 후에 기존 장부금액의 10%를 기준에서 넘어가면 실질적 조건으로 보고 변경 시 현행 시장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했던 그 금액이 기존 장부금액의 10%를 기준에서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 다시 변경된 유효이자율로 계산해서 고려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리스 보겠습니다. 작년 세무사 기출에서 금융리스 계산, 제공자 부분 물어봤어요. 주 세무리스가 X3년도에 인식해야 할 이자 수익에 대해서 물었고
주세무 리스는 리스 개시일에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했다. 리스계에서 직접 원가도 나와 있고 공정가치도 나와 있네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면 고정 리스료로 매년 말에 200만 원씩 수취하는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 그럼 200만 원을 매년 말에 수취한다는 겁니다. X3년도에 인식해야 할 이자 수익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X2년 말, 그러니까 즉 X3년 초에 장부금액만 알면 되죠. 보증금액 있습니까? 잔존가치 100만 원 중에서 60만 원 보증한다고 돼 있었으니까 60만 원 인식해주고, 자, 무보증은 40만 원이었는데 무보증 잔존가치의 추정을 20만 원으로 변경했네요. 그럼 이제 20만 원으로 인식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쭉 현재 가치로 끌어오게 되면은, 자, 이 200만 원은 연금 현가계수, 그 다음에 60 더하기 20한 이 80만 원은 단일 현가계수로 해가지고 이자율 곱하기 10% 하면 답 나오겠죠. 다음 넘어가서 제공자와 이용자 단기손익계산 문제, 회계사 문제였습니다. 이야, 문제 크기가 다르긴 달라요. 그쵸? 한번 볼게요. 제공자 입장에서 기초자산의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금융리스, 은용리스가 정해지지만 이용자는 부의 금융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기리스와 소액리스를 제외하고 항상, 자, 뭘로 분류해야 됩니까? 제공자 입장에서, 자, 제공자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정해지는데 이용자는 항상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뭐만 제외하고요? 단기리스와 소액리스를 제외하고는 항상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이용자는요. 자,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문제는 두 개를 물어봤습니다. 제공자 거와 이용자 거. 근데 제공자 거 보기 전에 먼저 포인트부터 보고 갈게요. 리스 제공자는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 개설 부담 원가를 기초자산 장부금액에 가산하죠. 그리고 감가상각할 때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 기간에 걸쳐서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금융리스에서는 리스 채권 금액에 가산해주게 되는 거고요. 리스 이용자는 사용권 자산에 더해줍니다. 리스 제공자는 땡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더 잘 나타내면 그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정액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리스 제공자는요. 다른 체계적인 방법이 없다면 정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운용리스에 해당할 리스 계약 3년 체결했고요. 자, 제공자 운용리스가 되면은 임대 수익과 회계 처리가 같습니다. 자, NI 단기손익 미치는 영향 보면은 리스 수익과 리스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있겠죠. 리스 수익은 정액법으로 인식한다고 했었죠, 우리? 자, 3년입니다. 3년 균등하게 정액법으로 인식해야 되니까 평균 금액을 매겨줘야 돼요. 리스 수익 계산할 때 정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2,403 나누면 800만 원이죠. 매년 800만 원으로 수익을 인식하게 되고, 그럼 리스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해 보시면은 취득이 얼마였죠? 기계장치 4천만 원이었어요. 내역연수는 10년이었고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직접 원가, 그러니까 개설 원가는 취득 원가에 가산합니까? 가산하죠. 운용리스는 가산을 합니다. 그럼 이 개설 원가는 취득 원가처럼 이 4천만 원처럼 내역연수 10년으로 합니까? 감가상각을? 그렇지 않아요. 자, 개설 원가는 수익법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수익법은 정액법으로 인식했죠. 자, 어쩔 때 빼고는 정액법으로 인식한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더 잘 나타낸 게 있으면 그걸 쓰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따로 언급이 없었잖아요. 따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우린 정액법을 쓴 거고 수익 인식한 방법 그대로 개설 원가도 적용해서 3년, 그러니까 3년으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럼 20만 원이고 N은 400만 원이고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420만 원.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 제공자가 계산하면은 저 수익은 800만 원에 비용은 420만 원이니까 380만 원 증가. 계산하게 되겠죠. 설명하니까 오래 걸린 거지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바로바로 풀 수 있겠죠. 리스 제공자의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을 구해라 하면은 떠올려야 될 건 리스 수익과 리스 자산입니다. 리스 자산의 감가상각비. 그럼 리스 수익은 뭘로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르게 제시해 준 게 있으면 그걸로 하지만 없으면 정액법으로 인식한다. 그럼 X1년, X2년, S3년이니까 3년으로 해서 수익은 연마다 800만 원 인식했었고, 자, 그리고 취득가에 개설원가를 추가한다? 포함한다? 포함하죠. 포함하면 감가상각비는 뭘로 적용한다? 수익법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해서 감가상각비 인식한다. 바로바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이용자 보기 전에 리스 이용자는 금융리스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리스 제공자인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할지 금융리스로 할지 상황에 따라서 고르는 거였는데
리스 이용자는 금융리스로 인식하게 되고요.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에는 그럼 뭐가 있겠어요? 리스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있겠죠. 이자 비용이 있고 사용권 자산에서는 뭐가 발생하죠?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럼 이게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되겠죠. 금융리스에서. 그럼 이용자 것도 해서 같이 볼게요. 자, 이용자인 경우에는 리스 부채를 어떻게 인식해야 돼요? 운용리스처럼 이걸 세 개 쭉 묶어서 정액법으로 인식합니까? 수익을? 그렇지 않죠. 리스 부채는 현재 가치로 쭉 끌어오는 거예요. 할인해요. 할인하면 X3년 말에는 1,000만 원 줬었고 X2년 말에는 800만 원 줬었고 X1년 말에는 600만 원 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자율로 할인합니까? 증분차입 이자율로 할인하게 돼요. 그럼 증분차입 이자율로 할인하고 그다음에 반환 조건이 있다면 보증한 잔존 가치가 있으면 그것도 끌어주게 되겠죠. 근데 여기 보증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다 끌어오면 되는데 끌어오게 되면은 2035만 1,800원이 나오게 돼요. 리스 부채로 인식하고 그러면 사용권 자산도 리스 부채랑 똑같죠. 똑같게 되는데 여기에 주민국 또한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있었어요. 30만 원이. 사용권 자산에는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가산한다 안 한다? 가산한다. 리스 부채하는 게 아니라 사용권 자산에 하는 겁니다. 그럼 사용권 자산도 2035만 1,800원이었는데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있으니까 2065만 1,800원이 되는 거예요. 반환 조건은 3년 쓰고 반환하는 거였으니까 3년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688만 3,933원이 나오게 되는 거고 리스 부채 저기서 증분 이자율 8%로 이자 비용 계산해주면 162만 8,144원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851만 2,077원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용자는 운용리스로 할 수 있다 없다? 단기리스나 소액리스 제외하고는 다 금융리스로 한다. 금융리스로 할 때는 뭐가 생긴다? 리스 부채가 생기고 사용권 자산이 생긴다. 리스 부채는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거고 뭘로 한다? 증분 이자율로 한다. 반환 조건 보증한 잔존 가치가 있으면 고려해준다 안 한다? 고려해준다. 고려해서 당겨준다. 그러면 이 리스 부채는 뭐가 된다? 이 리스 부채를 인식하면서 동시에 사용권 자산도 인식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분기 처리하면은 사용권 자산은 리스 부채가 되겠지만 사용권 자산에는 뭐가 또 추가된다?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있다면 리스 개설 직접 원가도 추가해준다. 그러면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된다?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가 된다. 정말 좋은 문제죠. 리스에 관해서는 포인트를 거의 다 짚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짚은 거 하나 딱 남았죠? 뭐죠? 판매형 리스 남았습니다. 제조한 자가 판매해서 리스하는 것까지. 이론부터 보면 제공자가 판매하면 판매형 리스입니까? 판매 후 리스입니까? 이용자가 판매하면 판매형 리스입니까? 판매 후 리스입니까? 제공자가 판매하면 판매형, 이용자는 판매 후 리스라고 불러요. 지금 판매형 리스하고 금융 리스의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판매자가 판매하게 되면 금융리스인데 제조하면서 같이 판매까지 하는 사람은 판매형 리스라고 부르잖아요. 그 차이점은 판매형 리스는 제조 및 판매 기업이 금융리스를 제공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매출 거래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보수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반환 조건일 때 보증이 있습니다. 반환 조건일 때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무보증 잔존 가치는 뭐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뭐에서 제외하죠? 매출액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무보증 잔존 가치는. 반환 조건이 아니라면 보증 잔존 가치는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금융 리스는 내재 이자율로 할인하지만 판매형 리스는 뭘로 할인했죠, 우리? 시장 이자율로 할인하게 됩니다. 금융 리스는 내재 이자율로 할인하지만 판매형 리스는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다. 매출액의 한도가 존재해요. 뭐는? 판매형 리스는 매출액의 한도가 존재합니다. 리스 자산에 뭐를 넘어갈 수 없다? 공정가치를 넘어갈 수 없다. 리스 개설 직접 원가는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지만 판매형 리스에서는 땡땡으로 인식한다. 판매관리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리스 채권에 가산하지 않고 판매관리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판매형 리스하고 금융 리스의 차이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판매형 리스. 주 대안이 기기장치를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다 됐네요. 이러면 이제 판매형 리스구나 알 수 있고 주 대안은 주 민국에게 10만 원의 재고 자산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판매했다.
이거는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X1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여기 증분차입이자율도 나와있고 시장이자율도 나와있네요. 뭐 고려하죠? 시장 이자율 고려해주는 거고, 주민국이 매수할 선택권을 갖고 있는데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네요. 수수료 있고 고정리스를 받고 공정가치는 13만원이다. 이거 뭐죠? 한도죠. 한도. 한번 볼게요. 자, 판매형 리스는 매출로 인식한다고 했잖아요. 리스 채권과 매출을 그러면 구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 몇 년 빌려주죠? X1년부터 X3년까지 3년 빌려줍니다. 매년 말 5만원의 고정리스를 받고요. 5만원. 그럼 연금 현가계수 시장이자율로. 그리고 이 8,000원 매수선택권 갖고 있었죠? 행사할 게 상당히 확실하니까 포함해주죠. 단일 현가계수 적용하면은 125,789원으로 리스 채권이 인식됩니다. 그럼 매출도 얼마? 매출도 125,789원으로 인식하겠죠. 재고자산 얼마였습니까? 장부금액 10만원짜리였죠. 재고 10만원 나가게 되고 매출원가 10만원 잡겠죠. 그리고 수수료 현금 1,000원 나갔죠. 현금 1,000원 나가면서 그냥 단기 비용 처리해주는 겁니다. 자, 리스에서 직접 원가는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지만 판매형 리스에서는 즉시 비용, 판매 관리비로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계약의 체결과 관련해서 리스 개시일에 수수료 지출한 거 리스 채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기손익으로 바로 들어갔다. 자, 여기서 단기손익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매출과 매출 원가와 그 다음에 이 NI 비용. 자, 이게 지금 단기손익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건 리스 개시일이에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X1년도 말 걸 물어봤습니다. 그럼 뭐가 더 추가되죠? 이자 수익이 들어오고 있죠? 리스 채권에서 12% 곱해주면은 15,095원 더해져서 39,884원이 증가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리스까지 다 봤네요. 자, 그 다음 확정급여 제도에서 총포괄이익 계산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총포괄 이익 계산 하는 거. 이거는 바로 풀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양식만 써서 집어넣으면 쉬워요. 자, 비용, 자산, 부채, 현금, OCI 해놓은 다음에 기초 이자까지만 적는다고 했었죠. 그럼 기초 얼마예요? 부채는 50만원, 자산은 46만원. 그리고 이자를 계산할 때 알아야 될 게 적립을 기 말에 했는지 기 중에 했는지 보는 겁니다. 보면은 X2년 말에 출연했다. 그러니까 이자는 이제 바로 계산하면 되겠죠. 46만원에 6% 27,600원, 50만원에 6% 3만원 해서 대차 차익 나온 건 이 비용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지급 4만원, 현금이 사회적립자산에 지급됐다. 제가 말했죠. 현금이 지급됐다 하니까 여기에 적기 쉽다고. 그런데 자산에서 빠져나가고 부채가 감소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적립 출연했고요. 그리고 단기 근무원가는 65이다. 단기 65만 빠져나가면서 부채 65. 제가 가로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넣어줘요. 그대로. 자, 그럼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자, 계산하면은 827,600원 나오고 부채는 114만원 나옵니다. 근데 공정가치 여기 나와 있죠.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85만원이고 보험수리적 가정을 변동을 한 확정급여 채무는 115만원이다. 그럼 이 차액을 여기 적어줘요. 22,400원 줬고 이 차인 만원을 줬고 그럼 이제 대차 차액인 12,400원은 OCI에 적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 비용 쪽에 나와 있는 거는 단기손익이에요. 그래서 단기손익물을 묻는다면 652,400원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본에 관한 이익을 물어보면은 12,400원을 적어주면 되겠죠. 부채의 조정이 큰 경우에는 여기는 마이너스로 들어가겠죠. 대차 차익 맞춰주려면. 근데 지금 부채가 더 작기 때문에 자본 쪽 이익으로 12,400원 OCI 계산되는 거고요. 총포괄 이익 물어봤으니까 이건 비용이고 이건 수익이니까 64만원 감소하게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표 만들어서 넣기만 하면 바로 나와요. 작년 세무사 문제 현금 결제형 볼게요. 미지급 비용 계산하는 거였는데요. 자, 문제가 주가 차액 보상권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그러면서 X3년도에 인식할 단기 비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퇴사자 나와 있고 미래 예상 퇴사자 나와 있으면 문제는 읽을 필요도 없죠. 주가 차액 보상권 계산하는 거. 이 미지급 비용부터 계산해 줍니다. 이걸 보는 즉시 공정가치 곱하기 인원 곱하기 부여 곱하기 적수 이 식이 떠올라야 돼요. 이건 연습을 해야 떠오르겠죠. 공정가치 곱하기 인원 곱하기 부여 곱하기 적수 해야 된다. 적수는 X1년에서 X3년인 경우에 X2년 거 계산하면 3분의 2 이런 식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X3년도에 인식할 단기 비용 물어봤으니까
X 2년도랑 X 3년도만 하면 되겠죠? X 2년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X 2년도에 인원 계산하면 누적 실제 퇴사자랑 그의 미래 예상 퇴사자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2명의 미래 예상 퇴사자 8명 더해서 30명이죠. 그럼 100 빼기 30명에서 70명인 거예요. 70명. 공정가치는 1260이었고 부여는 100명에게 10개씩 부여했다. 그럼 10개겠죠. 적수는 3분의 2하고 X3년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공정가치에 1,400원 적고 인원은 10명, 12명, 5명. 마지막 해니까 27 해가지고 73명 적어주고 부여 10, 적수는 3분의 3, 1이겠죠. 즉 그렇게 하면은 미지급 비용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단기 주식 보상 비용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행사 시에 미지급 비용의 공정가치는 1,400원이고 현금 지급액이 1,200원이면 주식 보상 비용의 환입은 200원입니다. 여기에 인원을 곱한 다음에 부여한 거를 곱해주는데 단기 인식할 주식 보상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증가한 미지급 비용 더하기 주식 보상 비용 환입을 더해주는 금액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연습을 좀 하면은 금방금방 풀 텐데 저는 사실 아직은 좀 어렵네요. 이게. 넘어갈게요. 조금 쉬었다가 고객 충성 제도부터 해가지고 10문제 같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